네, 여러분, 오늘 또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제 8강 수업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리더십에 대해서 특별히 변혁적 리더십에 관해서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에 관한 번스 교수님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8강 수업을 진행하도록 8강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8강 강의는 지난 시간에 갈등의 리더십과 관련하여서 제 7장 부분이 후반부 부분들을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또 러시아의 스탈린과 고르바초프 이러한 대통령의 리더십 부분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또한 리더십의 심리학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다뤄보자고 합니다. 제 7장까지는 어떤 역사적인 리더십의 사례를 통한 리더십의 검토가 이루어졌다면은 제 8장부터는 심리학과 관련된 그런 다양한 그러한 리더십의 어떤 요소들을 통하여서 통일된 리더십의 변혁적 리더십의 이론들을 추출해내고 그 프로세스들을 알아보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7장 중에 미국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부터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 이제 원칙에 의거한 그러한 리더십이 선거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오는데 공화당은 창당 후에 두 번째로 치른 1860년도의 대통령 선거에서 링컨을 내세워서 더글러스의 민주당 등을 상대로 압승을 거두었고, 공화당은 원칙에 의거한 정당임을 주장하며 70년 이상을 집권하였다라고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있고, 지난 시간에 했듯이 휘그당이 생겼죠. 휘그당이 생긴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러다가 1850년의 협약이 있었죠. 계약을 통해서 노예 제도에 관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익 집단들의 그러한 요구를 반영한 그러한 협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도리어 양 당이나 양 이해관계자들에게 도리어 큰 촉발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여기 휘그당하고 민주당에서 이것에 노예제도에 반대한 사람들이 만든 당이 공화당이고, 이 공화당의 중요한 그러한 인물이 바로 에이브러함 링컨이 되겠습니다. 이 링컨이 이제 1860년에 선거를 하죠. 그래서 링컨이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북전쟁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내세운 것이 공화당이 우리는 노예제도를 반대한다라는 노예제도 폐지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선거에 임해서 그 선거가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70년이면 한 30년 정도 되죠. 아무튼 이 기간 동안에는 바로 이 미국의 정부를 이 공화당이 70년간 지배하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계 대공황 및 민주당의 젊은 후보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함께 불어닥친 강풍이 이 공화당을 내어쫓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932년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후보를 상대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바로 이 상태, 이때가 후보 대통령이 공화당으로 대통령을 했었죠. 근데 이 당시에 전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었죠.
이런 그런 어떤 외부적인 그러한 영향들과 어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민주당의 그러한 대표로 나서면서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가지고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화당을 물리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됩니다. 1932년입니다. 그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똑같은, 제가 전에 수업에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잘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있고, 그리고 시어도 루즈벨트가 있거든요. 테어도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어도어는 이 1900년도 초에 여기가 26대 대통령이고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32대 대통령일 겁니다. 근데 시어도어 대통령은 1차 세계대전 그 사이에 있었는데 포츠머스 조약을 이루어가지고 임기 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 때 테슬라, 카프튼, 미리앙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일본에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이죠. 우리 쪽에 있어서는 별로 좋진 않죠. 그렇지만 이분이 이제 그 1차 세계대전을 이렇게 마무리 지은 그런 인물로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런 분이시고,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32대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다른 그러한 분인데, 다 아시지만 제가 좀 무식해가지고 이걸 제가 구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시고, 이분은 이제 소아마비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로 인해서 다리를 잘 못 쓰고 휠체어에 다니시는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두 분 다른 분인데요. 두 분 간의 관계는 12촌 관계, 친척 관계입니다. 12촌 관계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루즈벨트는 구민주당원과 신민주당원, 그리고 노동자와 실업가, 그리고 농장주와 소비자, 그리고 흑인과 남부의 인종차별주의자, 그리고 진보적인 지식인과 도시 대중으로 이루어진 루즈벨트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게 루즈벨트, 이게 아마 이렇게 땄나 봐요. 이게 콜리에이션인데, 거대한 루즈벨트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루즈벨트 연합을 만들어서 결국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거대한 루즈벨트라는 연합,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서는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전국적인 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즈벨트 연합이 거대해지면서 또 풀기 어려운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큰 연합이 있고, 또한 공화당이 이러한 루즈벨트 연합에 대해서 어떤 조직적인 반대도 하지 못할 경우에 민주당 내부, 주로 마지못해 뉴딜을 지지했던 남부 보수주의자들이 반대에 이제 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수주의들의 반대, 그러니까 이 안에도 남부의 보수주의자들도 있고, 북부에 어떤 진보적인 사람들도 있고, 다 섞여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외부의 적이 있으면, 공화당이라는 어떤 외부의 조직적인 적이 있으면은, 그 조직적인 대항 세력이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뭉칠 텐데, 그 세력이 약해지면은 이제 이 내부에서 이런 갈등과 분열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대공황과 뉴딜은 루즈벨트가 추구했던 지속적인 진보적 정부를 탄생시킬 진보적 정당으로서의 전환에 시동을 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지속 가능한이죠. 진보적 정당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교수님의 그런 의견이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새로 시작된 이런 거대 민주당, 이 거대 민주당은 루즈벨트가 우려했던 것 이상으로 의견이 갈려서 남부 보수주의자들은 공화당 의원들과 연합해서
루즈벨트 정책에 반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남부는 갈라져 나와가지고 여기서 공화당하고 서로 합해가지고 루즈벨트를 반대하는 그런 일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일이 발생하는데 뭐냐면은 1937년에 이 루즈벨트가 대법원이 이제 사법기관인데 계속 루즈벨트를 디펜스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 대법원을 진보적인 판사들로 다 채우려는 그런 어떤 대담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것이 도리어 이제 민주당하고 루즈벨트에게 악재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남부 보수주의자들이 지난 몇 세기 동안에 지배했던 정당 안에서 북부의 진보적인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 것을 저항하며, 또한 그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다는 규칙을 폐지하려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갈리게 된 이유에는 이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원래는 이제 이 민주당이 남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 지지 세력을 든든히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당이었는데, 이 루즈벨트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이 민주당의 권력을 이 루즈벨트가 다 쟁취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의 세력을 루즈벨트가 키운 거죠. 그러니까 남부 보수주의자들은 그것이 못마땅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었답니다. 또한 특히 3분의 2 이상의 그러한 대의원이 지지를 얻어야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데, 그것조차 루즈벨트가 규칙을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결국은 이 거대 민주당을 나누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38년입니다. 1938년에 그때 루즈벨트는 변혁적 리더십을 시험대에 올려놓았는데, 그는 진보주의자들이나 온건파 당원들을 상대로 후보자 지명을 호소하기 위해서 민주당 예비선거에 뛰어들어서 직접 남부 보수주의의 중심부를 공략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실패하였는데, 민주당의 전환을 후원해줄 대중적 지지를 동원하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을 그때는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선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예선위원회라는 곳에서 이게 엘리미네이션 커미티라고 하는데, 여기서 준비한 정치적 숙성, 그러니까 자신을 루즈벨트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숙청해 나가는 그런 정치적 숙청까지 시행을 하였는데, 매우 이것이 부적절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흑인과 가난한 자들을 투표에서 배제시켰던 이런 남부에서는 흑인이나 또한 가난한 자들은 투표에도 못 참여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장애물들을 루즈벨트가 뛰어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즈벨트는 갈등의 개편이라는 변화를 향한 중요한 단계를 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변혁적 리더십에 따라서 정말 변혁이 이루어지기 위해 가지고는 바로 어떤 갈등을 개편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바로 그러한 변혁의 그러한 길을 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루즈벨트는 또한 민주당의 어떤 전환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무소속 의원들과 진보적이고 중도파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민주당의 경계를 뛰어넘어 그들과 이제 접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그 테두리를 뛰어넘어서 공화당 쪽에서 이제 중도 쪽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들의 어떤 무소속 의원의 어떤 지원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접촉하기도 하였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래서 1940년에 이제 루즈벨트는 또한 오랜 진보주의자인 헨리 윌리스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은 오랜 진보주의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을 부통령으로
지명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루즈벨트는 이 민주당의 색깔을 분명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보를 추구한다. 그렇게 분명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 이제 승리하고 제 2차 세계대전 중 루즈벨트는 세계대전이니까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서로 싸우거나 할 그런 상황도 없이 이제 나치에 대해서 대항해야 됐었죠. 그러면서 당파심을 누그러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제적, 사회적 입법에서 진보적 목표를 뭐 추구했었고 경제적 권리의 장전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그러한 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루즈벨트는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성공적인 선거 연합 중에 하나를 바로 이런 루즈벨트 연합이죠. 그것을 만들었지만 현실의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밤낮 없이 싸우는 원칙에 의거한 정당을 만든 데는 실패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즉 이러한 계속적으로 어떤 반대의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면서 토론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지속 가능한 지속적이고 진보적인 정당의 조성은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위기와 변화의 시기 유권자들에게 확실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정당 간의 발전을 위한 원칙에 근거한 투쟁의 역할은 인정하였고, 그는 역사를 통해 뉴딜의 성과들을 담보할 강력한 정당이 없으면 다음 행정부에서 뉴딜의 성과들이 흔적 없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야당의 그러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한 이 뉴딜이 계속 추진되기 위해서는 뉴딜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그러한 정치적 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루즈벨트는 강력한 진보적 리더십이 없다면 보수적인 요소들이 민주당과 공화당을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당명 외에 두 정당 간의 어떠한 차이점도 발견할 수 없으면은 선거의 의미가 상실할 것이라는 것을 걱정하였다고 합니다. 잠깐만 여기에서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보수하고 진보 이렇게 이제 보통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역사 속에서 과연 어느 것이 보수고 어느 것이 진보냐 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미국 당시에 독립전쟁이 있고, 이게 독립전쟁이 있잖아요. 그리고 강력한 미국, 하나의 미국을 주장하는 이렇게 연방주의가 있습니다. 연방주의. 그리고 반면에 각주의 그러한 권리를 주장하는 그러한 공화주의가 있습니다. 공화주의에서 나온 것이 토마스 제퍼슨이죠. 각주의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퍼슨의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잭슨이 이 민주당을 만드는 거죠. 민주당. 이것은 제퍼슨의 그러한 영향력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쭉 왔는데, 이 정신이 왔는데, 그러다가 민주당에 반대해서 휘그당이 만들어집니다. 휘그당. 그러면은 이쪽은 보면은 약간 어떤 진보적 성격이 있고, 이쪽은 약간 어떤 보수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상태에서 이 두 당이 1850년 노예제도에 대한 그런 서로 협약을 맺으면서 이 노예제도 자체가 둘 다 그냥 인정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나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모두 다 노예제도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바로 거기에서 공화당이 다시 생겼고,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그런 원칙이 있었던 공화당, 여기에 휘그당이나 민주당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들어가면서 이 공화당이 보수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보수주의의 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70년이 가다가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루즈벨트가 나오는 거죠.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거죠. 루즈벨트가 진보적인 성향이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공화주의자 여기 이 라인에 따르면은 이 라인의 그러한
원래의 그러한 기반은 남부였습니다. 남부가 기반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북부인 거죠. 북부. 그러니까 이게 남북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북 전쟁인데 여기 이제 보수고 이렇게 의미가 있죠. 루즈벨트 때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루즈벨트가 뉴딜을 추진합니다. 미국의 뉴딜. 이 뉴딜을 추진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그런 영역들이나 어떤 규제, 대기업에 대한 규제라든가 아무튼 그런 부분들, 또 사회 보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기존의 개인의 자유와 또한 개인의 사유재산 이런 것들을 보존하고 보수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이 보수주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주의가 결국은 이 공화당이 보수주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원래 남부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남부의 세력에 있는 사람들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퍼슨 자체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각주의 권리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희어나온 이 남북전쟁 남쪽에 속한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 보수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민주당은 남부의 세력을 잃고 뉴딜 정책 때문에 이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북부의 공화당하고 이 보수주의하고 만나가지고 현재의 공화당이 된 겁니다. 공화당이 남부의 그런 지점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상태고 여기 있고 여기 지금 트럼프고 여기에는 지금 바이든이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이번 선거 다음에 선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원래는 이 남부 세력이 민주당 쪽이었어요. 민주당. 근데 뉴딜 정책 때문에 이 남부 세력이 공화당 쪽으로 오게 되면서 여기가 완전히 보수, 기존에 있었던 자유와 권리를 보수하고 지키는 어떤 그러한 개인의 권리를, 그리고 이쪽은 진보적 성격으로서 평등을 중요시하면서 사회보장이라던가 이런 것들, 정책들을 해나가는 그러한 어떤 보수와 진보의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루즈벨트의 뉴딜 리더십의 이념들이 미국 정치에서 이념적 갈등의 장을 지속적으로 이제 변모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칙에 의한 민주당을 만들어내는 데는 결국 실패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민주당 후임자들도 민주당 내의 북부 진보주의자들과 남부 보수주의자들 간에 억누를 수 없는 그러한 갈등을 결국 해결하지는 못하였고, 결국 남부인들은 민주당을 탈당하여서 이제 공화당으로 입당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여기에서 이 민주당이 갈라지면서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공화당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골수 남부가 형성되었다고, 공화당을 지배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화당 내에 이 남부가 들어오면서 바로 여기에 솔리드 사우스, 아주 골수 남부가 자리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당 간의 새로운 어떤 갈등의 전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어떤 갈등의 리더십에 관련돼서 이제 뉴딜 정책을 둘러싸고 루즈벨트와 민주당이 취하였던 그러한 태도,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당내 혹은 공화당의 입장을 서로 비교하면서 진보와 보수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는 정당 간의 어떤 갈등을 통한 민주주의 시스템의 운영은 정당이 그 색깔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거하는 투표자에게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그 핵심에 있음을 아주 통찰력 있게 지금 논증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 가운데 보수와 진보의 그러한 성격이 이렇게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확연히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이 좋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갈등이 확실히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그
양당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어디에서 타협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1850년의 노예제도에 대한 서로 간 협의처럼 바로 그런 타협점이 생겼다는 것은 바로 양당 제도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갈등의 리더십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본책에서 민주당 내에 존재하는 어떤 보수와 진보의 그러한 세력의 갈등의 핵심이 과연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 보수와 진보의 본질적인 개념적 구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 정치 현실 속에서 이러한 구분이 명확한지 아니면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러한 민주당 내에 있었던 그러한 보수와 진보의 세력의 그러한 갈등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 루즈벨트가 바로 어떤 진보적인 것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남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개인의 가치나 권리 이런 것들을 계속 사회적인 방향으로 계속 변화시키고, 또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러한 대의원 선거권도 변화시키면서 결국은 바로 이 가운데서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이 루즈벨트가 어떤 진보적인 어떤 뉴딜 정책을 가지고 갔던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다면은 우리의 정치 현실 속에서 이런 구분이 명확한지 아니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당, 그리고 우리의 보수, 그리고 우리의 진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보수라고 생각한다, 혹은 내가 진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은 저 상대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수라고 이야기한다면 상대편이 진보의 저 세력이 있다. 내가 진보라고 생각한다면 저 상대편이 보수의 세력이 있다는 걸 인정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런 인정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내 스스로는 내가 만약 보수라면 내가 과연 이런 보수주의의 성격을 내가 분명히 그 색깔을 나타내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수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요시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것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그러면서 개인의 그런 사유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것, 그러면서 어떤 시장 경제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이러한 명확한 색깔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평등과 어떤 약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평등, 그리고 사회적인 제도, 그것들을 통한 어떤 그런 진보적인 색깔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표를 의식하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이 보수이지만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진보이지만 보수적인 이야기를 섞으면서 어느 게 보수이고 어느 게 진보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러한 정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번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갈등의 리더십이라는 이 리더십이 바로 국가의 어떤 전체적인 민주주의의 어떤 흐름과 거대한 이러한 민주주의의 그런 체계를 움직여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약자들이나 흑인들, 여기 미국에 의해서는 흑인 노예들은 완전히 배제된 채 자신의 권리를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역시도 바로 이러한 갈등의 리더십이 없다면은 우리 사회 어디인가는 바로 이렇게 배제된 자들, 그리고 민주주의 핵심인 다수에 의한 정치와 소수의 권리가 보존되는 것 중에 소수에 대한 권리 보존이 무시되고 그것이 이렇게 가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럼 우리 사회 가운데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러시아의 그러한 갈등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하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레닌 있죠, 레닌. 근데 레닌은 러시아 이제 공산주의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곧 얼마 있다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스탈린이 나타나는 거죠, 스탈린. 이 스탈린은 원래 본명은 조셉 스탈린입니다. 저희 처음 알았네요, 이거 공부하면서. 그리고 고르바초프가 나오죠. 본명은 미하일 고르바초프입니다. 이 정치적 반대를 다루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감금하거나 추방하거나 결국은 살해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탈린은 잠재적인 적이나 아니면은 측근 그리고 추종자, 가족까지 제거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한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통치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안전이었습니다. 이 러시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은 안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러시아의 차르들은 자연적 경계가 없어서 거대한 영토 방위 확장을 위해서 싸워왔으며 그들은 국민이 아닌 신민으로 관제되었고 또한 반대는 곧 반역을 의미하는 그러한 것이고 또한 사회 변화와 개인의 독창력은 질서에 대한 위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러시아 광활한 그러한 영토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상 사변이 다 뚫려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적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했던 겁니다. 자신의 생존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체제든지 원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로 이 그 당시에 이제 통치했던 사람들, 이 차르 하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자신이 있었던 그 국가의 어떤 불안함,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제1차 세계대전 바로 여기에서 러시아군의 패배로 인해서 차르의 지배체제가 무너져 내렸고 그리고 권력은 온건한 혁명론자의 손을 거쳐 레닌과 볼셰비키로 넘어갔습니다. 공산주의로 넘어간 것이죠. 그리고 내란과 사회적 혼란은 결국 투쟁적 공산주의를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 혼란이 결국은 이 땅을 이 투쟁적인 공산주의로 이렇게 몰고 갔다라는 것이죠. War Communism 이렇게 이제 몰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투쟁적 공산주의를 가져왔고 그리고 레닌은 두세대 정도의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사회적 변화를 구상을 하였습니다. 레닌은 혁명 후에 이제 곧 사망하였고 이제 그 다음에 스탈린이 레닌의 후임자가 되었는데 이제 그는 테러 정책과 세뇌를 통해서 소련인들을 복종 상태로 만들어서 30년간 소련을 통치하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러시아인들은 정치적인 의견 표명의 자율성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라고 교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1980년대 중반에 새로운 공산당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이제 공산당 통제를 완화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죠.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해서 경제적 어떤 정치적 부흥을 이루면서 공산당 통제를 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자 어떤 레크레이션 클럽들, 그리고 록밴드, 그리고 문화 역사 단체들, 그리고 협동조합 등이 등장해서 러시아인들은 봄꽃처럼 그렇게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1987년 말에 이르러서는 한 3만 개 정도의 비공식적인 민관협회가 존재하게 됩니다. 1987년도에는 3만 개의 비공식적 민간협회가 생겨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고르바초프는 정치적 경제적 부흥인 페레스토이카를 위해서 그의 계획을 실행할 어떤 적극적인 추종자들을 필요로 했는데 그의 접근 방식은 새로운 형태의 대중 동원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페레스토이카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 가지고는 바로 이것을 따라줄 추종자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사회학자 빅토리아 보넬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정책에 의해 고무되지만 자율적인 정치적 사회적 활동과 정치적 토론의 장을 허용하는 제도화된 구조에 의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떤 혁신과 혁명, 어떠한 제도라도, 어떠한 새로운 그러한 변화라도 여기에 어떤 정치적 토론, 정치적 사회적인 자율적인 토론의 장, 이러한 것들이 자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바로 이러한 것들이 변혁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화의 호된 시험은 정치적 성격이 명백한 단체들에 대해서 공식적인 관용이었는데 정치적 이주총에서 공산당 자체의 점차적인 분열로 등장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에서 어디 갔지? 공산당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 공산당을 반영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생기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가차없이 스탈린은 잘라버렸죠. 그냥 자르고 그냥 여기 다 사형입니다. 그냥. 근데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토리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취했던 것이 뭐냐면은 정치적 관용을 했습니다. 받아들이겠다. 이것을 반대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그 당시로는 혁신적인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볼셰비키가 권력을 잡도록 도와준 정당들의 분열, 그리고 무질서, 스탈린주의자 정당의 통치에 대한 기억 등은 정치활동의 증가를 또한 어렵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과거에 이제 공산주의 시대에 있었던 어떤 정치적 박해, 이런 것들에 대한 위협이 이미 잠재식 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판을 깔아주어도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명백한 야당인 어떤 민주동맹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디모크라틱 유니온이고, 그 다음에 스탈린의 죄상을 폭로한 메모리얼이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이, 이러한 어떤 반대의 어떤 정치적 단체들이 생겨났고, 그것을 정치적 관용으로 고르바초프가 허용해 줬다는 것이죠. 정치적 다원론을 지향하게 될 것은 당연했지만 민족주의자나 단체나 종교단체와 같은 우파에서부터 사회민주당과 같은 좌파에 이르기까지 수백 개 이상의 정치적 성격을 띤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조직되는 등 어떤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3천 명 정도의 어떤 당원들을 끌어모은 단체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수백 개의 다양한 그런 집단들이 생겨났지만은 실제로 정체적인 어떤 힘을 이룬 단체는 얼마 안 됐다는 것이죠. 대부분은 사상과 토론의 자유를 즐기는 토론회에 지나지 않았고, 당원 모집과 정치 참여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역사가 주디스 데블린은 1990년을 즈음하여 등장한 정치적 단체들은
지적 토론에 의존했던 매우 소규모이고 취약된 상태의 지식계급 정당이거나 불신의 정치 문화 속에서 조직된 정치가들의 정당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집단의 지도자 모두 현대 민주주의에서 어떤 식으로 지지를 동원하는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디스 데블린이 보기에 바로 이때 등장한 이러한 수많은 단체들 중에 어떤 단체는 지적인 토론만 하는 그러한 의존적이고 소규모적인 그러한 단체였고, 어떤 단체는 어떤 불신의 정치 문화 속에서 조직된 정치가들의 어떤 정당, 불신의 정치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러한 어떤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집단 다 모두 진정한 민주주의에 따른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오랫동안에 바로 이러한 공산주의, 스탈린과 어떤 이러한 투쟁적 공산주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통일한국이 된다면은 북한에서 상당히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어떤 북한 사람들, 인민들에 대해서 어떤 민주적이고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하고 한 이러한 민주적인 그러한 토론과 또한 어떤 서로의 합의에 따른 다수의 어떤 결정에 따른 어떤 선택,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갖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을 우리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미리 통일 전에 다 기반을 닦고 준비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르바초프는 소극적이고 느린 개혁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편 또한 그는 권력을 잡은 지 5년이 지난 뒤에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인민들은 페레스토리카에서 이미 깨어났으며 그들은 변화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고르바초프의 어떤 그러한 일련의 페레스트로이카라든가 일련의 이러한 정치적 관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타임지는 그를 과거 10년간의 인물, 맨 오브 더 디케이드라고 선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영웅적인 그러한 개혁가 고르바초프는 1990년대로 접어들어 곧 잊혀진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고르바초프는 당내 강경파의 맹렬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어떤 위로부터의 혁명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민중들이 아래로부터의 솔선과 창의성이 있어야 하겠지만은 그것은 효과적으로 동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소수파는 또한 본격적인 민주화를 향해서 더 빨리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혁명은 하였지만 밑에 있는 사람의 호응은 못 얻고 일부 소수파들은 더 빨리 개혁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 어떤 모순적인 상황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한편 또 고르바초프 자신도 공산당의 일당으로서의 위치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당 국가의 권력의 독점이라는 범위 안에서 싸우는 사회주의식 다원주의로 갈등의 장을 제한하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고르바초프는 공산당이 일당으로 남아서 계속 개혁을 하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회주의식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사회주의식 다원주의를 실행했던 것이죠. 근데 이 말 자체가 약간 모순적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회주의 아니면 공산주의는 본질상 다원주의를 허용할 수 없는 그러한 개념 자체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걸 두 개를 합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학자 캐럴 베너베리와 신시아 호디는 때늦은 지혜를 가지고 고르바초프는 위로부터 혁명을 시작하였고 점차 아래로부터 혁명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위로부터 혁명을 시작한 사람들은 그들이 풀어놓은 힘에 대해 통제를 상실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적 관용을 베풀어서 정치적 관용 그리고 다원주의를 했죠. 페레스트로이카를 했답니다. 페레스트로이카. 이 모든 것을
사회주의 안에 묶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공산당 일당으로 묶으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불가능했다는 거죠. 이미 이 세력은 커질 대로 커져가지고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세력으로 커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이유가, 만약에 그들이 한 번만 손을 놓으면은 그때는 번잡을 수 없이 이것이 커져갈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한계이며 바로 그것이 그 본질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와 그의 동료들은 붕괴되었지만 아직은 힘을 유지하고 있었던 구체제가 있었죠. 붕괴됐지만 그래도 아직 힘은 있었으며, 그리고 생기 넘치지만 논리와 일관되지 않고 분열되어 있던 야당, 그리고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정치를 경험한 적이 없는 국민, 그리고 소련이 급속한 해체와 개혁을 야기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이런 다양한 그러한 요소들을 한꺼번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가, 그러면서도 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고르바초프가 자신의 기억에 관한 일은 잘 수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폭력 없이 이 개혁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만 해도 굉장한 것이죠. 영국에서 명예혁명과 같이 폭력 없이 이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체제가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놓고 볼 때, 과연 고르바초프는 시드니 후크의 말대로 이벤트에 묻혀서 사는 지도자인가? 어떤 이벤트에 묻혀서 이렇게 많이 살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다 참석하고 하지만은 그것을 주도하지는 못하고 거기에 그냥 이끌려가는 그런 리더인가? 아니면은 이벤트를 만드는 그러한 리더인가? 자신이 직접 그 이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주도하는 그러한, 자신이 정말 판을 깔고 사람들에게 개혁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인가? 라는 것인데, 바로 이 이벤트를 만드는 리더를 이 교수님은 바로 변혁적 리더라고 본 것입니다. 과연 변혁적인 리더인가? 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변화의 과정 가운데서 그의 역할, 즉 계획적이고 유기적이고 연관된 목표를 달성하고자 장애물들을 계속적으로 넘어섰는가? 그것이 바로 이 변혁적 리더십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장애물들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이벤트나 어떤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면서 그것들을 넘어갔는가? 그래서 이제 고르바초프가 시각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는 획일적이고 자유가 없는 정치 체제를 부수어버린 핵심적인 변화의 촉발자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미발달 상태인 정치의 엄청난 복잡성에 일격을 당했고, 그리고 국가 정당 관료 정치 속에 훈련받았던 그는 이에 대한 준비를 거의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가 지배할 수도 그렇다고 따를 수도 없는 이러한 힘들, 정말 밑에 민중이 올라오죠. 옆에서 소수 세력들이 치받죠. 그러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죠. 또 구체적인 사람들이 오죠. 이런 힘들에 대해서 결국 그것을 이끌고 그것을 통해서 혁명을 이룬 그러한 결정적인 리더십의 역할은 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교수님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그 변화의 의도된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에 1991년 그가 정권을 넘겨줄 때 당내 강경파와 또한 민주주의자 양쪽에서 모두 경시되었고 과도기적인 인물로 간단히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고르바초프의 집권기의 전환은 폭력은 동반하지 않았으나 어떤 붕괴의 특징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고르바초프가 정권이 이양되면서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붕괴의 모습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은 기울어가고 있던 체제 내에서 결코 성숙하거나 일관성을 가질 수 없었으며 억압에서 해방된 야당 인사들은 커져가는 이념적, 정치적 진공 상태를 채워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즉 공산당이 그리고 과거의 통치가 없어지면서 통치 공백이 생긴 것이죠. 그것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채워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채워놓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채워놓을 체제도 없고 그러한 사상도 없고 경험도 없고, 즉 공산당의 붕괴와 함께 민주정당의 건설이라는 기대도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전히 야당은 토론가와 선동가의 파편화된 집단, 자유주의 지식인, 전문 관료, 구공산당원의 파협화된 집합에 불구하였고 결코 공동의 민주적 리더십을 형성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여당을 이루든 아니면 야당을 이루든 하나의 정치적인 그런 힘과 세력을 이루어 서로가 갈등하면서 민주적인 그런 나라로 나아가야 되는데 결국 파편화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정치에 있어서도 물론 이제 다당제로 각 필요에 따라서 가는 건 맞지만은 그것이 파편화된다면은 그때는 더욱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의 리더십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이것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그 가운데 건전한 어떤 갈등이나 토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합집단적으로 해산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그것은 결국 발전이 아니라 붕괴의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과도 정치가들로 구성된 신료들을 통해 통치했던 인민의 짜르인 러시아 초대 대통령 보리스 옐친이 있죠. 오랜만에 들어요. 보리스 옐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는 민주주의자들의 응집력 있는 단일 정당으로 결합시키려는 1년의 노력으로부터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살이처럼 단명한 수십 개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경쟁했기 때문에 조직적 주범이 습관화된 공산당원들은 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원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의 당으로서 어떻게 결집해야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민주적인 정당은 그것을 어떻게 힘을 모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막 방황을 하고 있었으니까 결국은 또 공산당이 그 세력을 계속 잡게 되는 그러한 것인 것이죠. 사실 정말 힘을 다 쏟아야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응집력 있는 야당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 극히 어려운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은 벤자민 플랭클린 이야기형과 같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흩어지지 않도록 묶어질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패배한 정당은 통합할 자원도 없고 책임론이 없으며 몇몇은 즉각 승리한 정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야당 지도자가 반대에 나설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제 잠깐만 여담한다면 대단한 사람이죠. 프랭클린. 이제 미국 화폐에 대통령이 아닌 그런 사람으로 들어간 사람은 벤자민 클린하고 한 명 더 있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명입니다. 이 프랭클린은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지만은 과학에 관심이 있어서 피레침도 만들고 그다음에 난로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한 분이죠. 그리고 프랑스어에 가서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서로 협약을 맺도록 해가지고 영국의 독립에 기여한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여담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여당은 자기 공약을 위해서 분명히 묶일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그럼 어떻게 묶어야 하는가? 갈등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관건이라는 것이죠. 즉 어떤 야당 지도자가 반대에 나서겠는가? 그러면서 어떤 이익 집단들이 일단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개별적인 비판가들이 신문과 저널을 통해서 의견을 피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불충분한 것이고 집권당에 대해서 유일한 위협은 뭐냐면은 바로 다음의 선거라는 것이죠.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다. 다음번에 너희가 제대로 못하면 바뀌어진다. 우리는 더욱더 힘을 모아서 다음번 선거에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 이거를 보고 야당, 바로 지금 여당에 반대되는 세력들이 이것을 보고 모인다는 것입니다. 힘을 결집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야당 지도자들은 연합을 꾀하며 이러한 연합 구성에는 거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였는데 이 모임이 다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어떤 것은 자신이 포기하고 어떤 것은 자신이 이득을 얻고 이렇게 서로 하면서 그것들을 하나의 합치된 그러한 힘으로써 묶어나갈 그런 거래적 리더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도자들이 피할 수 없는 도덕적 이슈가 등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래적 리더십이 필요한데 근데 어떤 도덕적인 이슈가 그 사회에 갑자기 발생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노예제도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현실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노예제도와 관련해 20년 동안 민주당과 휘거당은 그 문제를 피하려고 1850년의 어떤 타협에서 그 절정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휘거당이 결국은 이 타협을 하면서 진정한 대립과 갈등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즉 노예제도가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폐지해야 되냐 유지해야 되냐 하는 그런 갈등의 핵심은 그들이 다루지 않고 주변적인 것만 다루고 그렇게 협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협상은 이루어졌지만 바로 이것이 양당 제도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국민들이 억압된 가치들을 재천명함으로써 해결을 모색할 때 원칙에 입각한 갈등이 변혁적인 힘을 나타냄을 미국, 러시아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회의 억압된 가치는 무엇일까라는 것이 하나의 토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과연 이런 가치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원하고 주장하고 바라는 것이지만 어떤 환경과 정치적 어떤 압력에 아니면 어떤 상황들에 밀려서 그것들을 주장하거나 또한 천명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과거에 천명했더라도 지금 없어진 것들 다시 재천명해야 될 그러한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바로 그것을 중심으로 국민들은 다시 모이게 될 것이고 바로 그 국민들의 힘이 결국은 변혁을 이루는 변혁적인 힘, 트랜스포메이셔널 파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힘을 이끌어낼 그러한 가치는 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그런 표면적인 것들을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우리의 근본적인 그러한 가치에 있어서 과연 무엇이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어떤 국민들을 하나의 힘으로 모을 수 있고 우리가 새롭게 변혁될 수 있는 그러한 가치인가 라는 그러한 것들은 좀 많은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자유인가 아니면 평등인가 아니면 우리 인권인가 아니면은 어떤 남북한 관계 가운데서 어떤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포용인가 통일인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세 번째 주제인 리더십의 심리학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리더십의 심리학. 번스 교수님은 이제 그 변혁 리더십을 이제 쓰시면서 바로 이 심리학 부분을 리더십과 적용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심리학의 문제를 통하여서 리더십의 이론을 체계화하는 것들을 이 책에서 시도를 하고 계십니다. 리더십의 학문 자체가 그러니까 뭐 다양한 뭐 정치, 경제, 문화 신학, 종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경영 이런 부분에서 다 사용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사실 체계화되지 않은 것이죠.
그럼 과연 이런 리더십이라는 거 실제로 이 땅에 리더가 존재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성립하고 어떻게 이론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약간 무지하고 그런 체계가 없었습니다. 한데 번스 교수님은 심리학을 통하여서 바로 그런 체계들을 잡아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시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의 재임 기간은 어떤 최고의 수준의 리더십이 발휘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떠받치거나 저해하는 그런 사회적, 정치적 힘에 대한 그런 어떤 통찰을 제공하는 그런 좋은 예시가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재임 기간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 사회적 힘이나 정치적 어떤 힘의 그런 변동이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1930년대 뉴딜 정책을 들고 있습니다. 1930년 뉴딜 정책에서 바로 이 정책의 수혜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 그리고 실업자의 삶은 추종자들의 욕구, 필요, 동기, 열망을 이해하는 데 실마리를 준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그 당시에 경제적 대공황 때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했는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에 있는 욕구들, 그런 것들을 분석해냄으로 말미암아 이런 리더십의 문제들을 풀어가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투표를 제외하고 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대통령이나 영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루즈벨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루즈벨트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루즈벨트 도서관에 거의 다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뉴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번스 교수님께서 뉴욕 하이드 파크의 루즈벨트 도서관에서 수백 통의 편지를 그걸 다 분석하면서 읽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보면은 후보 대공황 시절인 1930년부터 1932년까지 그때 이제 루즈벨트는 주지사였죠. 그가 주지사로 있으면서 받은 편지들, 그러한 것들은 가장 절박한 결핍, 먹고 사는 문제죠. 그것을 호소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뉴딜 정책이 실시된 1933년부터 1939년까지의 편지의 내용은 이제는 뉴딜 정책이 실행됐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 여건의 개선에 관한 그런 희망이 있는 편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번스 교수님 기대를 하시고 그것을 읽었는데 이런 것이 당초에 초반에 있었던 그러한 편지와 그 편지 내용이 거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결핍, 바로 이런 어떤 진짜배기 결핍이라고 번역을 하셨네요. 번역하시는 분이. 번역을 조중빈 교수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재밌게 번역을 하셨네요. 이 진짜배기 결핍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루즈벨트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치면서 해결하려던 종류의 것이었다고 합니다. 루즈벨트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치면서 뉴딜을 실행을 하셨다고 하네요. 대통령은 또한 결핍과 연결된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공포로부터의 자유도 주장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자유를 강조하셨는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 바로 이 결핍과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서 이 뉴딜 정책을 실질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1937년 1월에 행해진 연설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국민의 3분의 1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즉 뉴딜 정책이 당초의 약속을 실현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그 당시에 추종자들, 즉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강력한 욕구가 무엇이었나,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리더십이 어떻게 생겨났나 하는 것을 분석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리더십은 변화가 시작되는 곳에서 시작되며, 변화는 사람들 사이에 강력한 물질적 심리적 욕구가 싹트면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즉 매일 수만 명의 아기들이 태어나 긴급한 욕구와 함께 그들의 삶을 시작하며 즉각적으로 그들을 둘러싼 가정 환경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이와 같이 번스 교수님은 욕구가 가진 힘에 대한 논의부터 리더십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즉 아이가 태어나면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죠. 먹는 것에 대한 욕구, 안정에 대한 욕구, 굉장한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욕구 자체가 바로 그 가정의 어떤 환경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구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중간에 바로 힘이 있다는 것이죠. 힘이. 바로 이 힘에 관해서 이것을 심리학적인 이 욕구가 결국은 이 힘을 만들어내고 결국 변화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힘을 나타내는 그런 리더십이 바로 이 욕구로부터 산출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논리로 시작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는 아이들의 필요를 규정지으며 아이들이 우리를 따르리라 하는 희망 속에서 어떤 리더십의 역할을 자처하지만 아이들이 따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또한 욕구와 필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필요는 욕구에부터 나오지만 이 둘은 다른 것이며, 이러한 구분이 리더십에 대한 필자의 생각의 결정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뒤에 아시겠지만 이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개는 개념이 같지가 않습니다. 두 개는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서 바로 리더십이 산출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여기서 리더십이 산출될까요? 통찰력 있게 보고 계시는 부분들인데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몽주의 사상가 중 휴 아시죠? 인간이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 구분된다고 여기고, 인간은 그러한 욕구를 조절할 능력을 태어나고 타고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벤담은 모든 인간이 자신의 쾌락을 극대화하기 원하며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면 새로운 욕구가 생겨나고 이것이 행위의 중심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은 자연 그대로의 욕구와 고성한 욕구를 구분하면서 물질적 욕구의 충족이 지적 도덕적 욕구라는 교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양된 인격 발전의 장애가 되는 무절제한 도덕적인 위험 상태를 발견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구의 팽창이 18세기, 19세기 초에 어떤 사회적 경제적 지평을 넓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를 나쁜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무절제면 나쁜 것일 수 있지만 이것이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죠. 좀 다른 입장으로 인도의 간디는 모하마다스 간디 아시죠? 간디는 이러한 욕구의 폭발을 경고하였으며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욕구를 서구에서 산업화를 이끈 힘으로 볼 뿐만 아니라 만연된 착취와 불평등의 와중에서 권력과 부의 집중을 가져온 힘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구의 무제한적인 개인주의는 정글 속 야수의 법칙이라고 하며, 욕구의 충족은 막다른 골목에 이를 수밖에 없으며 다른 사람을 착취하지 말고 각자 밥벌이를 위한 노동을 분담해야 하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탈바꿈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치유책이라고 하였습니다. 간디는 욕구 자체를 나쁜 것이라고 본 것이죠. 계몽주의 사상가들하고는 반대인 거죠. 그래서 이 욕구에 대해서 스스로가 탈바꿈함으로써 욕구를 자제하거나 절제하거나 이걸 완전히 없애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이 욕구를 발현하게 될 때는 이것은 정글과 같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결국 이 욕구가 힘이 되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힘이 된다, 나쁜 힘이 된다라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 힘에 대한, 그리고 힘으로 통해 나타난 권력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60억 가까운 사람들이 욕구의 정글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서 1940년도 초에 브루클린 대학의 메슬로는 다른 사람이 오직 무질서밖에 보지 못한 곳에서 질서의 가능성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이 욕구라는 것이 있죠, 욕구. 이거는 기존의 모든 사람들은 이게 무질서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메슬로는 여기서 질서를 발견한 것이죠. 욕구에서 질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뭐냐면 욕구와 필요의 순위를 매겨 위계적 단계로 일원화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거를 단계화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정신분석학자들은 욕구에 대한 부정과 그에 따른 사회적 폭력에 대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정신분석학에서 보면 여기 정신분석학 보면은 이 욕구를 사람들이 절제하고 이거를 통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통제하기 때문에 여기서 욕구에 대한 불만족이 나오고 그것이 결국은 폭력으로 번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는 결론은 뭡니까? 이 욕구를 풀어줘서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해야 된다. 인간이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죠. 그렇다면 그 결과는 욕구의 무질서한 방출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질서하게 욕구가 방출되고 자기 마음대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방임적인 모습으로 결론이 날 수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메슬로는 이러한 정신분석학적인 관점과는 달리 이거를 단계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슬로는 욕구의 충족과 그것이 위계적 단계에서 필요가 더 높은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일어나는 동기유발과 행위의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육체적 생물학적인 욕구가 맨 밑에, 잘 아시겠지만 육체적 생물학적 욕구가 맨 밑에 있죠. 그런 다음에 이것이 되면은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고, 이것이 되면은 그 다음엔 가정과 이웃,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사랑, 귀속감, 이런 것이 하는 욕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아실현. 요거는 여기 올라가는데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신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근데 자아실현의 단계가 되면 이것까지 다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많이 본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정치학자 제임스 데이비스라는 분은 메슬로우 욕구 단계가 가지는 정치적 함의를 이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생리적 욕구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서 밥을 며칠간만 굶어봐라, 어떤가. 그러면서 이건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회적 애정 또는 단순한 사랑, 자존, 아니면 자아실현 등과 같은 이러한 높은 단계의 욕구를 또 다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안전에 대한 욕구는 두 번째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이 세 가지, 이 모든 욕구를 다 만족시키는 바로 그 기본이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안전에 대한 욕구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것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즉, 데이비스는 질서, 예측 가능성, 기대할 수 있는 주위 환경 등과 같은 안전에 대한 욕구를 단순한 욕구 단계 중의 하나가 아니라 그 과정의 핵심이며 다른 모든 욕구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추적인 수단이라고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번스 교수님은 바로 이러한 안전에 대한 그러한 욕구, 이것이 가장 기본되는 욕구라고 이제 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번스 교수님 보시기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지역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단순한 생존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그러한 단순한 그러한 열망 때문에 무정부 상태의 혼란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준다는 그러한 약속, 내가 이 무정부 상태에서 너희 생명이 위협받는 걸 지켜주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믿고, 그 하나만을 믿고 바로 독재자의 품에, 독재자라 할지라도 그 품에 안겼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번스 교수님은 바로 이 리더십 체계를 세우면서 그것의 시작을 바로 질서라고 보았습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질서이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 지도자라면 반드시 만족시켜야 할 욕구, 필요, 희망과 기대의 가장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욕구도 충족시켜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번스 교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매슬로우의 자아 실현에 대한 욕망과 리더십에 대한 어떤 동기 유발 사이의 연결 가능성이었습니다. 바로 이 자아 실현, 가장 높은 단계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자아 실현이 과연 어떻게 하면은 이 리더십이라는 것을 동기부여할 수 있을까? 이 관점에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아 실현이라는 것을 특징 짓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고 그것을 동기유발하는 것은 바로 창조성, 성장과 학습 능력, 유연성, 개방성, 타인을 대하거나 환경을 다루는 효과성, 요거는 효과성이라는 걸 로버트 화이트라는 심리학자께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효과성, 바로 이런 것이 리더십의 자질과 유사하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어떤 효과성, 그리고 사람들과 어떤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매슬로우는 자아를 실현하는 인간을 스스로 통제하고 그리고 자주적이며 자신의 잠재력과 잠재되어 있는 자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자아를 실현하는 본질적인 가장 행복한 인간은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해서 스스로가 자아를 실현하는 바로 그런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라고 보았지만, 번스 교수님의 리더십에서는 리더십과 관련된 자아 실현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실현 과정을 통해서 추구되고 사람보다 상위에 있는 가치와 목적에 대한 어떤 헌신이 거기에서 헌신에서 유발되기 때문에 헌신이 있어야지 바로 그러한 최고의 단계, 그런 자아 실현이 리더십의 그러한 영역에 있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상호적인, 리더십에서 보는 자아 실현은 상호적인 관계에 있고, 매슬로우 교수님께서 보시는 그런 자아 실현은 각 개인이 그것을 실현하는 측면에 그 의미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번스 교수님께서 1978년도에 책 리더십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는 바로 이러한 과정들에 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lead by be leading.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리더십에 관한 이론을 세우는데,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leading by being lead, 한국말로 번역하면 by being lead, 지도를 당하면서 leading, 지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지도자의 자아 실현의 본질은 외부 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의 욕구를
감정이입을 통해 이해하고 그것을 하나의 가치로 정립하여 정당한 필요로 바꾼 뒤 이에 대처하여 지도자들은 추종자들의 욕구와 희망과 열정으로 추종자들의 욕구를 희망과 열정으로 좀 더 의미 있는 기대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욕으로 탈바꿈시키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 추종자가 있죠. 그런데 추종자의 마음 가운데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 그런데 지도자는 이 욕구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까라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 욕구를 감정이입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리더가 그것을 이해합니다. 이 필요하구나.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의 가치로 이 욕구를 리더는 하나의 가치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치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바꾸고 난 뒤에 이것이 가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필요로 이것을 하나의 필요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필요가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지도자는 그것을 이 필요를 채울 수 있겠다라는 사람들에게 이 추종자들이 기대를 가지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기대. 이 필요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대는 결국 나중에는 요구가 됩니다. 요구가 될 때까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정치적 단계에서 지도자들은 추종자들보다 한 발짝 앞서 나아가지만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추종자들의 욕구, 필요, 기대에 밀접하게 맞춘 능력을 따라 계속 전진해 나가고 추종자들로부터 배우고 지도되는 것이라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지도자와 추종자가 함께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헌신하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되고 지도자와 추종자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우연을 숙명으로 탈바꿈시키는 변화의 적극적인 행위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예를 들면 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추종자에게 나는 자유로우고 싶어라는 욕구가 듭니다. 나 너무 억압되어 있다. 자유하고 싶다. 이건 하나의 욕구의 단계입니다. 자유에 대한 욕구죠. 그런데 이 리더는 추종자 옆에서 가만히 보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정말 자유를 원하는구나. 자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유라는 것은 하나의 이 개인의 어떤 그러한 욕구가 아니라 하나의 가치 있는 개념이다. 그렇게 자유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가치 부여를 하는 겁니다. 당위성이 부여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은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는 필요한 것이다라고 필요의 단계에 이르게 합니다. 이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야 라고 이 리더가 바로 이것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이게 필요가 되면은 이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자유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 기대를 바로 이 추종자들의 무리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대를 심어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추종자들은 이 모여진 추종자 모이는 그 큰 집단일 거 아닙니까? 이 자유라는 것으로 인해 모여진 이 추종자들의 그러한 욕구는 이 기대와 함께 합쳐져서 거대한 하나의 힘이 되어서 이것이 바로 요구라는 것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유권이라는 것으로 나오게 되고 바로 이 요구가 바로 국가에 대해서나 아니면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을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권리다. 달라. 그러면 국가는 이 자유에 대한 권리를 헌법이나 아니면은 바로 이 국가의 체계 가운데 그것을 흡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흡수하면서 이 국가 자체가 바로
변화의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변혁시키는, 국가를 변화시키는 바로 그러한 힘은 리더 개인의 힘이 아니라 이 리더가 추종자와 함께 조금 앞으로 가면서 추종자의 그러한 욕구를 이해하고 이것을 이렇게 바로 그것을 자유를 가치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성을 주어서 그것을 사람들이 기대하게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 추종자와의 리더와의 거대한 하나의 집단적인 리더십을 통하여서 이 요구가 관철되어지면 국가에서, 그럼 국가가 그것을 자유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국가가 자유민주주의로 그 체제를 변화하는, 바로 그것을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보고 바로 그 특징이 이 집단적 리더십에서 온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바로 이 욕구라는 심리학적인 개념을 통해서 체계화시키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필자는, 그러니까 교수님은 매슬로의 개념들이 리더십과 밀접하게 관련 지을 수 있는 인간 변화를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버언스 교수님은 많은 다른 분야의 학자들이 매슬로의 아이디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리더십이라는 기나긴 고리의 첫머리와 그 근본적인 과정들의 완전한 설명의 토대를 놓는데 더 진전을 왔을 그런 것이라고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버언스 교수님의 이런 기대는 실현되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이 개념의 부정확성 또는 증명의 부담 때문일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 매슬로가 욕구 이론에 관해서 가정을 놓은 그런 가정 자체에 대한 그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입증해 나가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 연구가 더 발전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린 것이죠. 즉 버언스 교수님은 매슬로의 아이디어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준 근본적인 가정들을 매슬로 자신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 가정은 어떤 그러한 가정을 매슬로 교수님이 정책 입장에서 했었을까,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자유민주주의는 보편타당한 정부 형태라는 그런 어떤 가정, 그리고 개인의 권리에 대한 보장이 중요한 민주주의의 잣대라는 그런 어떤 가정, 그리고 변화가 개인의 노력의 결과라는 그런 어떤 가정, 이러한 어떤 가정들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가정들에 대해서 제대로 그것을 매슬로가 인식하지 못하고 이런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약간 연구에 한계가 있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비평 및 토의를 잠깐 해보면은, 버언스 교수님은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을 자신의 리더십 이론에 비추어서 면밀히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서 그 한계로서 매슬로의 이론이 개인의 노력과 의지에 맞추어져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어떤 매슬로 교수님의 그러한 이론의 한계에 관한 버언스 교수님의 그러한 지적이 종합적으로 그렇게 평가한 그러한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버언스 교수님이 제시한 상호 자아 실현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상호 자아 실현 개념 제시했거든요. 상호 자아 실현 개념. 그러니까 이 자아 실현 개념만 놓고 보면은 이거는 매슬로 교수님이 하셨는데, 즉 개인 자신이 혼자 자신의 어떤 잠재력을 통하여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신을 실현시킨다라는 것이 매슬로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 사실 그렇게 해서는 여러 사회적 환경이나 외부적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보신 거고, 번스 교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완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정치학의 리더십 입장에서는 상호 자아 실현 개념, 자아를 실현하되 이것은 상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다면 상호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아 실현은 무엇인가? 즉 리더와 추종자 간에, 그리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개념. 아까 전에 이렇게 설명드렸듯이 우리의 욕구가 그것이 우리의 욕으로까지 되기까지 권리화돼서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기대를 주고 권리화해서 국가를 변형시킬 때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체제를 완전히 바꿀 때까지 이 체제가 변화된 상황 가운데 처한 국민은 바로 이러한 자유를 획득한 그런 존재이겠죠.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그냥 개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변화시킴으로써 그 가운데 있는 자아가 바로 그러한 가치를, 바로 이러한 자유라는 권리를 얻게 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은 상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통체적인 것을 합쳐서 바로 이것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추진력과 동기력으로 상호 자아 실현이라는 바로 그러한 것이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자아 실현의 개념, 그리고 리더십을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변형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개념이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우리 사회에 있어가지고 이런 어떤 구체적 예시가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구체적 예시가 있을까요? 좀 더 이렇게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시야가 넓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 스스로 내 혼자서 어떤 것들을 만족하고 오로지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즐거움이나 아니면 내 만족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에는 한계가 있고, 또 그것을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장벽이나 틀이 있지만, 이것을 함께 서로 리더와 추종자로서 공동체적으로서 집단적인 리더십으로 함께 이것을 헤쳐나가면은 그 사회 전체가 변하고 변형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삶 자체도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 사회 내에서,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떠한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참여적이 되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개인의 믿음과 어떤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어떤 개인의 그런 삶을 중요시하는 건 당연하겠죠. 개인주의적인 삶에서.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정말 진정한 자아 실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공동체적인 그런 참여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거기 함께 참여하고 함께 집단적 리더십으로 우리가 참여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진 여러 정치적인 그러한 결정적인 행위들, 선거라는 가장 중요한 선거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나 아니면 여론의 그런 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함께 참여하면서 변화시키는 것에 함께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추종자들의 욕구의 바로 앞에서 한 단계에서 추종자들을 배워나가면서 또한 자신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리더를 키우는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사회 내에서 우리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존재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정말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하우스 리더십 학교가 좀 그런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고, 과거에 이제 하우스 카페에서 했던 여의도 하우스라던가 이런 집 토론 그런 모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국민연금에 관해서 다루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이 바로 그렇게 어떤 전문가들에 대해서도 필요하지만은 일반 시민들과 일반적인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여론화하고 그런 것들을 제도화시켜서 만들어 나가고, 그러면서 이 사회 자체의 제도 자체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것들에 함께 나가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예시로 하나로는 과거에 어떤 여의도 하우스에서 했던 그런 뭐 국민연금에 대한 토론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한번 생각들 해보면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우리 하우스 리더십 학교에서도 한번 그렇게 했으면은 좋겠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이제는 뭐 어떤 개인이 아니라 함께 경험해 나가는 좀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우리 리더십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고 계속적으로 좀 더 이렇게 이 강의가 이제는 이론 중심으로 되는 것, 과거에 역사적 사례를 중심으로 했다가 이론 중심으로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좀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했던 그 여의도 어셈블리에서 했던 그 국민요금 토론, 예, 그런 것들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돼서 많은 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도 좀 장시간인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한 주간도 잘 편안하게 잘 쉬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토의된 주제들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